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던 여야가 오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그리고 박희율 광주광역시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일단 어찌됐건 협상이 전격 합의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여론이 가장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국정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여기에 이제 동의할 이유가 없는데 여론이 전반적으로 국정조사 필요하다는 의견이 앞서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어떤 절박한 필요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론이 이제 우호적이지 않으면 야당이 단독 처리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게 이제 야당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단독 처리가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또 않은 사안이어서 어차피 통과될 거 기왕이면 들어가서 의제를 조율한다든지 조사 범위를 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할 말을 하는 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다 아시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해서 내일이죠. 내일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그래도 오늘 전격 합의가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하나, 여당 쪽에서는 어차피 반대할 명분이 없거든요. 어차피 방금 공 교수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겨 버리면은 여당으로서는 크게 힘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저는 협상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차피 했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뭔가 협치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만 기간도 있었고요. 경호처를 넣느냐 마느냐로 했었는데 사실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본회의 의결 기간 연장도 가능하게 해놨고 또 이제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의결로 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약간 양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호처를 제외를 해놨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후에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나 이제 합의가 되면 이제 범위나 기간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파행으로 가게 되면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특정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고쳐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건설적인 쪽으로 논의를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45일 국정조사 기간이 45일이잖아요. 예, 예. 이게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제 이번 협상 과정에서 45일이면은 저는 과연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될까 좀 의문시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지금 빠진 것에 대해 다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국정조사가 반쪽짜리 국정조사보다는 여야 합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여야가 다 참여하는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다소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걸 자기네들이 끌고 가서 어떻게든 우위를 점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국정조사가 원래 목표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여야의 정쟁으로 흘러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사실 이건 정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참사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니 이건 정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정쟁으로 저는 몰아가서는 안 되고요. 정말 우리 시민,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그 국정조사가 국민이 원하는 그런 국정조사로 이어져야지 이거 정쟁으로 끌고 가다 보면은 이번 국정조사는 굉장히 국민들이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정쟁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정쟁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제도로 정쟁이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불리를 생각해서 행동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생각 안 할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이 의원 여야 의원들이 그 관심에 부응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제 나올 텐데 국민들이 약간 이제 부당한 관심 예를 들면 어떤 답을 정해 놓고 그 답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국정조사를 지켜보면 자꾸 의원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럼 또 그것이 자체가 이제 충돌의 빌미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의원들이 스스로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접근하는 것도 버려야 하지만 국민들도 좀 정당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기자회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원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이에 상응하는 조치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마치 그 세월호 참사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또 한 번 피해자와 이제 가족들을 이제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인 참사가 그 자체로도 힘든 일인데 그것을 다시 또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나 이익을 위해서 비판하거나 동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없지 않고 이럴 때 특히나 이제 정치인들이 바른 입장을 좀 더 일찍 선제적으로 표명해 줘야 방향이 잘 잡힐 텐데 지금 대통령이 말로는 사과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충분한 사과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이것들을 자꾸만 이제 사법적인 진상조사가 끝난 뒤에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미루다 보니까 어 이런 방어적인 자세가 동시에 지지자들 또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만들고 그 방어적인 동기에서 오히려 공격이 이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사안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가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것 일단 대통령실은 사과는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진정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어떤 이제 유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과에 이제 지금까지 몇 번에 나온 이제 사과성 멘트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감의 표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이제 전달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그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사과를 하면 권위가 실추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또 정치적으로 밀릴 수 있다거나 하는 이런 불필요한 정무적 판단들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뭐랄까요? 훨씬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고 그 소극성을 유가족들도 느끼는 거죠. 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누군가라도 좀 대신 담당해 주면 좋은데 지금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 중에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진정성 있는 사과에서 이 진정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지금 보면 이게 누군가가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저도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유가족의 그 기자회견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참 어제 유가족들의 그런 표정을 보고 정말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또 뵀었고요. 아마 국민들도 아마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고 절규하는 심정으로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크나큰 사건이 이어졌을 때 분명히 책임질 분이 분명히 있다. 책임자 처벌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 책임자 처벌이 이게 강하느냐 약하느냐 이게 딱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파면이라든가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유가족들의 그나마 좀 이게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게 지금 저희가 행안부 이상민 장관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이 이상민 장관의 언행에 대해서 대통령이 순방하기 전에 보여줬던, 그리고 해외 순방 와서 보여줬던 행동을 놓고 보면 정말 이게 '이런 저런 행동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본인들은 뭐 그런 여타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행동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쭉 이따가 나중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하급 공무원들은 부당하게 오히려 책임을 지울 일이 아니라 이제 지시를 제대로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오히려 그런 지시를 하고 판단을 하는 역할을 맡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부터가 이 정치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서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셨죠.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 정권에서 약간 이제 그 방어적 태세가 지나치게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사회적 참사를 경험을 했지만, 뭐 특히 이제 많이 비교를 했던 것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제 초기에 있었던 이제 이른바 광우병 사태 때, 그때 뭔가 부당하게 정치적 공세에 의해서 밀렸다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다시 작동을 해서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이제 이 모든 사안을 지켜보고, 누군가가 묻는 것조차 이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이제 발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있는 희생자 명단도 없다고 하게 되고, 자꾸 이제 이런 태도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안의 이제 원인은 결국 이제 최종 책임자인 이제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에게 어떤 태도를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장관도 그렇게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부터가 "밀리지 마."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라거나, 뭐 함부로 사과하지 말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내 새끼들 기 살려준다."는 식으로 자꾸 하면 결국은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제 이 방향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시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엿보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네. 이어서 지역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높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이를 반영해서 예금과 적금 수신상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 광주시 시금고 있습니다. 이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광주시 지금 시금고, 이게 지금 기금하고 특별회계 관리 네. 1조 한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금리가 0.85%요. 예. 1%도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광주시에 금고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고금리로 가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금년 5 월부터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과연 우리 시의 금고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제 우리 시금고가 1금고가 지금 광주은행에서, 아니 국민은행에서 지금 광주은행에서 맡고 있고요. 네. 2금고는 국민은행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일반 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에 맞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데, 특별 회계하고 기금 관련해서는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특히 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 동안 정기 예탁으로 넣어 놔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일부 뭐 기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기금 형태를 보면은 대부분 그 이자에 의해서 보통 사업이 좀 그렇죠. 진행되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공공예금으로 전부 예치를 시켜 놨다 이 말이죠. 이제 공공예금은 평균 금리가 0.8% 정도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기예금, 우리가 입출금이 자유스러운 일반 예탁금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지금 금리가 3% 지금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빨리 계약을 변경해서 옮겨 타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단 말이죠. 그게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적게는 한 50억에서 많게는 한 100억 사이 이 정도로 이자 지금 수익이 그렇죠. 이걸 국민의 혈세인 이 시 예산을 제대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이번에 좀 파악을 좀 했습니다. 예. 50억에서 100억이면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은 대부분 이자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꽤 큰 돈인데 이걸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우리 금고를 맡고 있는 뭐 광주은행이나 국민은행 측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영업상 금고은행에서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이게 고금리라는 건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지금까지 안고 있었죠. 네. 관리가 안 되는 것은 CGI 센터도 있는데 부실 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현재 운영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CGI 센터가 올해로 지금 한 20년 개원한 지가 20년 정도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CGI 센터의 그런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들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자, 그걸 제가 일단 보니까 사실 네.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고가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촬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폭탄을 이렇게 터쳐야 할 그 장면이 있다 보면은 이걸 진짜 폭탄을 터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컴퓨터 그래픽 그렇죠. 그게 그런 이제 고가의 장비가 약 한 6억 정도 해서 장비를 10년 전에 구축을 했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 10년에 1년에 10일도 못하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군요.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선 다음번에 더 나와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짧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현안 얘기 하기 전에 지난달에 그 독일인 사진 작가 그 영화 택시 운전사 실제 모델 그 힌스펜터 상 관련해서 광주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 얘기 잠깐 하고 가죠. 뭐 어떤 일로 가신 건가요? 네, 이제 5.18 단체에서 이분을 기리는 그 어워드를 이렇게 네.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적인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런 상이 됐고 외국 기자들, 국내 네. 기자들 이렇게 주시는 상이었는데 거길 좀 다녀왔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상입니다. 의원님이 왜 초청을 받으셨는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물어볼 게 많아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예산안 심사 시즌인데 지금 심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감액 심사 중에 있고요. 네. 12월 2일까지 헌법에 법에 보장되어 있는 처리 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산은 내년도에 국가의 국민의 삶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늦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뭐 윤석열 표 예산 이른바 윤석열 표 예산은 삭감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산을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으로 네. 왔잖아요. 미군이 이제 평택으로 가고 네. 그 미군 부지를 반환받아서 전 정부부터 그 용산을 공원화하는 작업이 303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잘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윤석열 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또 지금 현재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업무 추진비도 잘라버렸거든요. 업무 추진비도 그렇습니다. 감정 예산입니다. 감정 예산. 누구 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한테 도움되면 하는 것이지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발의 법안을 한 80여 건 정도 제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본회의에서 통과한 거는 지금 하나도 없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주로 이제 민생 법안들이고 미래 법안들이 좀 많지요. 그래서 각종 세금에 대한 네. 감세하는 법안, 법인세, 종부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네. 법안들이 있습니다. 또 미래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첨단 산업과 네. 관련된 반도체 특별 법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세법 관련한 거는 뭐 감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앞에 두 글자, 세 글자를 덧붙여서 초부자 감세 법안이다 하면서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부자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 뭐 초부자 감세 이렇게 탁 이걸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뭐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부자가 증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부자가 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와야지요. 또 우리가 이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에 저희가 법인세를 깎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법인세가 더 들어오고 또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들어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갑작스럽게 또 집권을 해서 민주당 정부가 됐잖아요. 그때 30조씩 더 들어오는 돈으로 추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로 연결되고 고용으로 연결돼서 세수가 증대하는 효과를 우리가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당 정책위 의장이신데 광주 전남 예산은 좀 뭐 챙겨주실 거 없을까요? 주로 이제 네. 광주, 전남, 전북 또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자주 내려가는데 광주, 전남 쪽에 가장 중요한 게 의료시설 같아요. 네. 그래서 전남대 병원장님께서 오셨고 네. 그래서 전남대 병원을 스마트화하는 거 새로 지어가지고 1조 약 한 3천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예타의 좀 순서를 좀 빨리 해달라 그래서 전남대병원에만 1조 3천억이 들어가.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의료적인 측면에서 지방과 도시의 의료 격차가 나지 않고 네. 세계적인 병원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또 전번에 아까 말씀 주셨던 힌치펜터 네. 저 수상식에 갔었을 때 광주의 여성 우리 저 국장님 한 분이 꼭 좀 뵙자 그러면서 네. 역까지 달려오셨어요. 음. 그래서 부탁을 하신 게 국립 광주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가 없다고 그래요. 네.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챙겨서 올해는 좀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MBC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트레이드 마크인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단이 될지 뭐 계속 중단이 될지 곧 재개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MBC 사태가 도어 스태핑 중단으로까지 이어진 것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네.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서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매일 짧게 현안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예요. 네.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은 1년에 네. 한 서너 번 정도 뺏기는 기자간담회를 안 했잖아요. 네. 정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걸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제 MBC 기자가 네. 대통령께서 마치고 돌아가는 뒤통수에 대고 뭐가 악의적이냐, 뭐가 가짜 뉴스냐고 고함을 지르서 물었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돌아가는 대통령한테 네. 한 방송에 그 방송이 갖고 있는 불편함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거는 난동 수준에 좀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MBC 기자가 뭐 예의가 아니다. 이건 이제 변론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세계 뭐 선진국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통령이나 뭐 총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언론 프렌들리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없는데 유일한데 그런 거를 굳이 뭐 MBC 기자가 그런 뭐 무례를 했다고 해서 꼭 접어야 하셨나 접어야 되셨나 이 뭐 접어서 실익이 그럼 뭐가 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네. 실익이야 뭐가 있겠습니까? 네. 실익이야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선례를 좀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이거 가지고 나왔거든요. 아, 네. 그 경기방송인가요? 거기에서 김혜령 기자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김혜령 기자가
국민의 삶이 힘든데 경제 기조를 왜 바꾸지 않는가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을 던졌거든요. 네. 비난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싸가지 문제보다 실력 부족이 문제라고 하면서 아주 인격 모독 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네. 말이죠. 지금 MBC가 이야기하는 게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가 언론 탄압이지요? 네. 군부 독재보다 더한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독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언론 탄압이 아닙니다. 네.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갈 때 전용기에 MBC 기자 타는 것을 안 태우게 했어요. 네. 그게 좀스럽다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언론이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네. 봐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편의 제공을 안 한 것이지 취재하는데 막았습니까? 근데 이 뭐가 언론 탄압이라는 거죠? 탄압 관련해서는 뭐 MBC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뭐 언론 노조나 기자협회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보수적인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에서도 취재 제한이다,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철회를 하시라 이렇게. 그럼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편의 제공을 안 한 거에 대해서 그게 탄압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정확한 거는 편의 제공을 안 한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송현정 기자나 김혜령 기자 같은 이러한 그 당시에 이 일이 있었을 때 MBC가 한 번이라도 비난한 적이 있거나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김혜령 기자는요 이때 네. 쫓겨났습니다. 사직 썼습니다. 책임지고. 그리고 이 경기방송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뭐 약간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김혜령 기자는 그 정치권으로 옮기 저희 당으로 왔죠. 그 사직서를 이후에. 내보고 경기 방송이 정파를 한 거는 그 방통위에서 그 조건부 제어가를 승인을 내줬는데 그걸 안 지키고 그냥 정파를 예. 그게 연결돼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방송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받아서 그것을 문을 닫을 정도였으면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객관적으로 좀 우리가 보자. 저희를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네. 저희의 상대된 그러면 그쪽도 상대에 있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비판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시간 관계상 요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다 떠나서 대통령실이나 뭐 정부 여당이랑 MBC가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게 MBC만 키워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방송사, 언론사 중에 하나인데 반 윤석열 정부 대표 언론사 이렇게 굳이 MBC를 키워줄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계속 일일이 대응을 해서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MBC가 중립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네. 요구를 하는 것이지 반 윤석열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거 간다고 하면 불행한 일입니다. 언론이. 지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고 그거 갈린 것 자체가 MBC가 불행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를 잘 써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지대로 돌아와서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저희 요구는 그겁니다. 있는 사실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중간지대로 와달라는 요구입니다. 그 MBC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그 대통령실에 뭐가 악의적이냐 이렇게 물었던 모양인데 그 이기주 기자 말고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에서 10개를 적시를 해서 이래서 악의적이다라고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MBC가 반박을 하는 뭐를 보냈는데 그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으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지만 범죄자의 범죄 행위는 반드시 침몰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적으셨던데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한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취지신 건가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결백을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았으면 본인이 다 책임지고 공직에서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유동규가 문제가 터졌었을 때 그래도 내 측근이라고 하면 측근이냐 유동규가 측근이냐 물어보니까 내 측근이라고 한다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나의 분신이라고 그랬어요. 네. 분신은 나의 한 부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부정비리가 드러났어요. 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게 검찰의 조작 수사고 또 검찰 공화국이고 네. 지금 검찰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요. 저희가 고발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부터 나왔었고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됐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검찰이 이걸 다 덮은 거예요.
수사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측근들이에요, 자기 측근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밝힐 때가 됐다. 그게 그나마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네.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그래 수사를 하는 거는 뭐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한다고 치자.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 장모나 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 의혹은 왜 도대체 수사를 안 하는 거냐. 그러면서 공정하다고 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자기들 무능한 거지요. 장모나 처 네. 윤석열 대통령, 문 대통령하고 각 세웠었을 때 정말 모든 거 안 뒤진 거 있습니까? 아니 이성윤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이정수 대검 중앙지검장 다 해가지고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해서 네. 모든 걸 뒤진 겁니다. 기소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왜 안 해주냐 그러는데 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공격이 너무 네. 지나친데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공직자이다가 보니 네. 그 국가적 역할에 맞게 배우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여행 가면 무슨 현미경 가지고 네. 지금 조사하는 것 같아요. 있지도 않은 사진을 뭐 조명을 설치했느니 얘기를 하고 네. 빈곤 포론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저는 김정숙 여사의 옷 문제가 나왔었을 때 네. 제가 다른 방송 가서 그랬습니다. 음. 그만하자. 영부인이 입는 옷도 그 나라의 국격이다. 네. 남루하고 추하게 입었을 때 대한민국이 어찌 되겠나. 그러니 여의선에서 그만해야 한다라고 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국격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슈만 나오면은 상당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뭐 거의 올인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면은?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약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인격 침해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네. 사실 윤 대통령께서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이러한 공격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영부인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만해야지 더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부끄러워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저희 초대석 자주 나와서 좀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